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 노, 병, 사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여태껏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이 늙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90이 되신 어르신께서 이제 늙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그런 자제분들이 물론 가슴은 많이 아프지만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비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막 슬프게 울고 하면은 예의에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90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시면 천수를 누리셨다. 그래서 인생을 참 착하게 잘 사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롭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생로병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인의 운명을 다 펼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병이 걸려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비극이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살아남은 자의 그 비극 또한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일평생 그걸 마음속에 묻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정점이 바로 전염병인 겁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도 펼치지 못하고 사그러져 버리는 그 비극이 바로 전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사건은 피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다. 게다가 현대 문명이 또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필자는 최근 머지않은 장래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으면서 또 국가 재난 상황으로까지 선포된 신종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책이 쓰여진 그 당시의 그 느낌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다가오는 문명의 위기와 질병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저자분의 그 비장함, 그 사명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그 회상과 같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했던 건요, 2009년 2월 달에 멕시코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바로 이 위치죠. 멕시코 시티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첫 환자는 4살 난 어린 에드가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던 양돈 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염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꼬마 친구가 본인은 그 무서운 신종플루가 왔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무서운 거를 극복을 해냈다. 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자, 2월 달이었는데 4월 달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난 커다란 전염병이 돼버린 거죠. 2009년 4월 27일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거든요. 그 당시에 환자가 1995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152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우리나라에 한 60몇 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멕시코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날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휴직을 권하고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4월 29일 날에는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팬데믹으로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번지진 않았어요. 미국에도 좀 전염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자체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라 이게 갖고 왔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정도로 그 상황이 되게 심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대한민국의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예방보건사업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신을 많이 못 만들죠.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 백신 생산량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타미플루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타미플루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독감이 돌고 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독감 유료 접종은 올해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신량 생산 감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멕시코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고 언젠가 우리나라 올 거라는 걸 아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전염병은 어디서 발생을 해요? 애들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밖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는. 자, 그 한국 의료계의 현실, 이게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백신이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타미플루도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환자를 지켜낼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 몸을 지키는 것도, 의사도 의사 자신을 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no 지침 매뉴얼,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종플루 막 터져가지고 9월달 막 난리가 났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번 지침이 다르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해야 할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진짜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사스 경험을 해서 그랬던지 이게 신종플루 돌았을 때 사람들이 대개도 전염병이 어떤 거라는 걸 대부분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과 시작은 딴 데서 시작하더라도 제일 심한 게 병원과 약국이라는 걸 다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현명한 거죠. 예. 그만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를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내서 이제 간호사를 구합니다 하고 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누구를 믿고 본인의 몸을 치료하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을 합니까? 자,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한 게 아니죠. 그 전염병이 처음 발생한 21세기 그 전염병의 그 첫 시작은 신종플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스거든요. 자, 그러면 사스를 알아볼까요? 자, 사스가 돌았을 때요.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됐어요. 중국 광동성은 저 밑에 요쪽 부분이 광동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쉬쉬했었죠. 그리고 2003월 2월 홍콩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이게 옮겨서 홍콩까지 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월이 되면은 이제 북경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40여 개 나라로 팬데믹 사태로 이제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도 기억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00명이 감염이 되고 9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죠. 중국이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은폐를 하려고 했었고, 은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태가 퍼져가지고는 이렇게 타임스 뉴스위크에서 그냥 이렇게 freaked out, 너무 놀란 거죠.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자, 갑작스럽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라에서는 그걸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했죠. 그 공포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치안을 어떻게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자체가 아주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은요, 거의 200개 민족이 이렇게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자치구라고 해가지고 하나 된 통일된 중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구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치안이 바로 잡히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티벳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티벳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연변 자치구에서도 자기도 독립을 한다고 하고 각 민족마다 다 독립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이 한순간에 붕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그냥 강제 집행을 했죠. 강제 집행했는데 인권적인 문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였든지 어쨌든 사스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난리가 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사스는 우리 일반 대중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더 클 수가 있구나 하는 그 병난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사회적인 혼란이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공포에 따른 민심의 동요,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파탄이 나게 되고, 그리고 국가 존폐 위기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스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큰 병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전문가들은 노노노노 앞으로 더 커다란 게 올 것이다. 사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커다란 문제가 내재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사율이 훨씬 높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조류독감이 돌았어요. 자,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사들 그 전염병 교육을 위해서 보내줬던 그 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류독감과 같은 더 커다란 게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과거 선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 1947년에도 독감이 돌았고 1889년에도 돌았고 1918년에도 돌았고 1957년에 돌았고 1968년에 돌았고 쭉 해서 보니까 아하 30년 40년 주기로 독감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 35년 동안 대유행이 없었어요. 차라리 좀 있었으면 그럼 나머지 30년 뒤겠지라고 할 텐데 35년이 되도록 대유행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사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대유행 임박 근거는 아직 정황적인 수준이다. 그렇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 발생 간격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안했던 거죠. 97년에 6명, 2003년, 2004년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감염 발생 국가 및 사망자 수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차트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은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6대 사무총장님이셨죠. 예. 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책을 직접 보고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종이 출현하여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 1억 명 이상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치기 소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교훈하면 뭘 생각을 합니까? 뭐 생각합니까?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종옥 사무총리님께서는 다르게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속아라. 속아라. 끝까지 속아라. 왜? 밖에 늑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단체가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또 저 독감도 안 돌았고 뭐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나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못 해 먹겠다 해가지고는 미래를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 사람은요. 대비를 해야 되는 단체는 24시간 내내 대비를 해야 되고 오늘도 발생할 수 있고 내일도 발생할 수 있고 항상 내일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그 당시에 어땠어요? 그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었던지 그 대비하는 마음에 방심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당한 겁니다. 대비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